별이 불켜. 읽을까? 복잡다단한 기폭장치와 제어장치의 혼합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의해서도 조율된다. 장내 박테리아가 수행하는 가장 유명한 기능은 과일이나 채소나 곡물에서 오는 섬유질의 소화를 돕는 일이다. 장내 박테리아가 없다면 이러한 물질을 소화시키는 일이 매우 힘들 것이다.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혈압 강화부터 대장암 위험의 감소까지 신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음식은 특히 면역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박테리아가 수용성 섬유질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분자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조절 T세포 생산에 자극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생쥐의 경우에 섬유질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조절 T세포의 수를 늘림으로써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해준다. 몸 안의 작은 우주 장내 미생물. 장내 미생물과 면역계 간의 관계를 시험하기 위해 장내 미생물로 양을 조절한 쥐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첫 번째 쥐는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해서 장내 미생물을 고갈시킨다. 두 번째 쥐는 미생물이 아예 없는 환경에서 번식시켜 장내 미생물이 전혀 없다. 장내 미생물이 아예 없는 쥐는 무균쥐라고 부른다. 쉬운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학명을 갖는 드문 기회를 누리는 생명체가 된 셈이다. 무균쥐들은 태어나서 평생을 흔히 비치는 플라스틱 내부에서 봉인된 채 살아가며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방사능을 쬐은 음식을 공급받는다. 이들은 체내에 다른 어떤 생명체도 증식하지 않는 지구상의 유일한 동물이다. 쥐의 장내 미생물을 항생제로 줄이건 장내 미생물이 애초에 없건 이 쥐들의 면역계는 급격히 변한다. 여기에는 조절 T세포 숫자에 급감이 포함된다. 그런데도 생쥐들은 무균 시설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장내 미생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생쥐와 인간과 다른 모든 동물은 미생물 가득한 세상에서 살도록 진화해왔다. 우리가 빛과 어둠의 24시간 주기를 가진 지구상에서 살도록 진화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의 변화가 닥칠 때 우리의 일부 특히 면역계는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에 빠진다. 현대적 위생 개념이 등장하면서 평균적인 인간의 장내 미생물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 인간 중에서 익숙했던 세균의 숫자보다 훨씬 더 적은 세균에 노출되어 있다. 가령 미생물의 감소로 우리가 가진 조절 T세포의 숫자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 조절 T세포의 숫자가 줄어들면 면역에 대한 제약도 감소하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뿐 아니라 음식 알레르기 같은 온갖 종류의 알레르기 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 런던의 성조지 병원에서 일하는 데이비드 스트레천이 처음 제시했던 위생 가설과 일치한다. 그는 1958년 3월에 태어나
1만 7천 명 이상의 아동을 조사했고 1989년에 이들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걸렸느냐의 여부에 이들이 태어난 가족의 규모, 특히 형이나 누나, 오빠나 언니의 수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평균적으로 볼 때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적을수록 초기 감염 빈도가 낮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를 통해서 그는 아동기 초기의 감염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고, 따라서 알레르기는 위생의 증거로 더 흔해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천의 생각은 그 이후로 알레르기에 대한 상식을 이끌어왔다. 물론 위생가설은 현대 위생 기준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는다. 결국 현대의 위생의 발달로 감염 질환은 확연히 감소했고 위생 상태의 개선으로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제거했던 감염이나 기생충을 도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위생가설 때문에 씻는 일을 등한시해야 할 필요도 없다. 샤워나 목욕을 자주 할 경우에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전혀 없다. 하지만 소규모 농장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알레르기에 덜 걸린다는 증거는 있다. 따라서 더러운 환경 속의 무언가가 도움을 주는 것일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도움을 주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미국 내의 비교적 고립된 농업 공동체 두 곳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한 곳은 아미시피 교도들의 공동체, 또 한 곳은 후트파 교도들의 공동체였다. 이들은 혈통이 유사한데도 천식에 걸리는 비율이 다르다. 아미시파 교도의 아이들은 천식 비율이 약 5% 정도로 비교적 천식에 강하다. 반면에 후트파 교도의 아이들은 천식에 걸리는 확률이 아미시피 교도 아이들의 약 4배에 달한다. 양쪽 공동체 모두 대가족 생활을 하고 비슷한 식사를 하는 데다 아동기 접종도 받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아다시피 공동체 사람들은 가구마다 낙농장을 따로 운영하는 전통 농업 방식을 고수하는 반면에 후트파 공동체의 사람들은 대규모 기계 농업을 한다는 점이다. 각 공동체 사람들이 사는 환경은 유사하나 아미시파 공동체 아이들은 동물들이 사는 헛간과 더 가까이 살면서 동물과의 접촉이 더 잦은 셈이다. 아미시파 공동체 아이들의 천식 비율이 더 낮다는 사실은 위생가설에 잘 맞는다. 소규모 농장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이 면역계를 자극함으로써 결국 이 아이들이 천식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미시파와 후트파 공동체 아이들의 면역계 생태의 차이가 있는지를 집중하기 위해 시카고의 아리조나 주의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주축이 된 연구팀이 취약 연령 아동 60명에게 채취한 혈액 샘플을 분석해 혈액 속 면역세포 수의 차이와 활동하는 유전자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미시파 공동체 아이들의 선천 면역에, 즉 세균의 징후를 알아보는 세포가 낮은 수치로 남아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박테리아는 계속해서 이들의 면역계를 살살 간지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미시파 공동체 농장의 미생물이 전식에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를 더 알아보기 위해 연구팀은 아미시파 후트파 공동체 농장에서 미생물이 함유된 흙을 가져다 천식 증상이 있는 생쥐들에게 주사했다. 놀랍게도 연구팀의 한
연구자의 말 그대로 우와 경탈이 나올 순간이었다. 후트파 농장의 흙이 아니라 아미시파 농장에서 가져온 흙이 생쥐의 전식 증상을 억제했다. 위생가설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결과는 아미시파 농장의 미생물이 전식 퇴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결과가 아무리 극적이어도 불행하게도 이것은 즉각적인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다. 누구나 집에 소 한 마리씩 키우면 아무도 전식에 걸리지 않겠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소를 키울 수 없겠지만 이런 종류의 지식이 쌓여갈수록 면역계가 천식을 중단시키도록 자극할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미시파 농장에서 가져온 흙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를 비활성화시켜서 새로운 버전의 박테리아를 만드는 시그 방법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항생제 사용 역시 알레르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항생제는 박테리아 감염을 막아주어 우리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물질이지만 항생제가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바이러스 감염자들에게까지 이를 사용하는 등 과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꽤 오랫동안 항생제를 쓰지 않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조차도 부지불식간에 항생제를 흡수했을 수 있다. 농협에 쓰이는 항생제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식수에 스며들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유명한 한 가지 부작용은 약물의 내성을 지닌 박테리아의 증가다. 이 때문에 전 세계 병원에서 항생제 사용 빈도를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아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도 있다. 항생제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에 해악을 끼쳐 체내 미생물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이나 산모들의 항생제 사용은 아동기 전식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지만 이는 항생제 사용 자체가 전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뜻은 아니다. 항생제와 전식의 연관성은 가족들을 전식뿐 아니라 항생제가 필요한 감염에 걸리게 하는 유전적인 또는 환경적인 요소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을 바꿀 경우의 결과는 아직 뚜렷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는 요인은 항생제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요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다. 한 연구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했다. 아동기의 자가 면역 질환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는 비교적 한데 비해 러시아에서는 훨씬 드물다. 각국에서는 74명의 아동을 피실험자로 모집해서 222명의 아동들의 대변을 3년 동안 매달 분석했다. 이들의 장내 미생물의 박테리아 성분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이와 병행해 이 아동들의 부모는 모유 수유 여부, 식사, 알레르기, 감염, 가족 병력, 약물 사용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이 대규모 실험은 지리적인 위치가 영아의 장내 미생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입증했다. 식사와 항생제 사용, 그리고 다른 복합적인 요인과 독립적으로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아동의 체내에 특히 많았던 반면에 또 다른 유형의 박테리아는 러시아 아동의 체내에서 더 많았다. 특히 태어난 첫 해나 그 다음 해까지의 박테리아 분포가 그러했다. 그뿐 아니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아이들 장내 미생물에 많은 박테리아 분자 성분은 면역세포의 스위치를 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러시아 아이들에게 흔한 박테리아와 동일 분자는 약간 달라서 오히려 반대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장내 박테리아 구조가
이들의 면역계 발달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설과 부합한다. 달리 말해서 러시아 아이들에게 흔한 박테리아는 자가 면역 질환을 막아준다. 그 이유는 태어나서 면역 반응을 일찍 일으킬 수 있도록 살아가면서 면역계가 적절히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학적 의의가 큰 이 실험 결과 역시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에 대한 편리한 의료계 해결책을 바로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부작용도 불확실하고 이 분자들이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위험 역시 불분명한 상황에서 건강한 아이들을 세균이나 세균 분자의 일부로 노출시킬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절하거나 보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해 볼 수는 있다. 음식을 조절하는 한 가지 방법은 채소의 섬유질이나 장내 박테리아 정식을 북돋아주는 보조제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제는 체내 면역기 상태를 우리 몸에 유리한 쪽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박테리아를 키우되 그 박테리아와 가깝지만은 해로운 종의 박테리아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다. 커지지 않도록. 또 다른 방법은 살아있는 박테리아 프로바이오틱스를 요구르트나 다른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도 장내 미생물의 구조를 바꿔서 면역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면역계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서 약물과 다른 것으로 취급받는 보조제를 설계하는 일의 정확성과 정밀성, 의료적인 효과도 커질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유전자 변형을 거친 생박테리아를 이용하는 것이다. 유전자 향상을 거친 박테리아 생산이 기술적으로 쉽다. 어떤 연구소도 쉽게 따를 수 있는 표준 조제법을 쓰기 때문이다. 박테리아를 새로운 분자와 섞고 일부 화학물질을 첨가한 다음에 전기 풀스를 주면 완성이다. 심지어 인간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도 쉽다. 박테리아는 이미 1978년부터 인슐린 생산을 위해서 이 같은 식으로 변형됐다. 물론 이때는 인슐린을 약물로 생산했고 박테리아는 약물을 생산하는 공정 중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때 사용했던 기술은 음식에 바로 첨가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생박테리아를 만드는 필요한 기술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통상 조절 T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을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변형시킨 생태 속 박테리아는 자가 면역 질환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것은 아직 인간 임상 실험을 거치지 못했지만 이와 같은 신약 그리고 우리가 아직 생산해내지 못한 다른 신약은 조절 T세포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현실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